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 배상TV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로 합의 안 돼서 소송을 갔을 때 과연 법원에서 이제 신체 감정을 하잖아요. 그 신체 감정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신체 감정서는 어떻게 작성이 될까? 오늘 신체 감정서를 화면에 보면서 좀 상세하게 예시를 들어가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로 합의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죠. 그러면은 신체의 손해배상, 물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체의 손해배상에서는요. 판사님들도 재판부에서도 이 사람이 얼만큼 다쳤고 앞으로 이 다친 걸로 인해서 이 부상으로 인해서 얼마의 소득이 감소할 거다. 그리고 얼마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거다. 그 부분은 의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판사님들도 이 법원 감정의를 통해서 법원에 등록이 되어 있는 의사들이 있거든요. 신체 감정을 한 의사들이 있는데 이 감정의를 통해서 과연 이 사람의 상태가 어느 정도 상태냐, 그리고 어느 정도 장애가 남고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겠냐라는 거를 신체 감정을 통해서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과연 신체 감정서 거기에는 어떻게 물어볼까? 어떤 질문을 할까? 우리 의뢰인이 피해자가 이만큼 다쳤다. 그러면은 앞으로 치료비는 얼마가 나올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 장애는 얼마가 나올 것이며, 그리고 그 장애 기간은 얼마며, 그리고 과연 간병인이 필요했냐 안 했냐, 그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리고 보통은 특이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그 양식은 비슷해요. 그리고 답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체 감정서, 각 부위별로 여러 개를 좀 알아볼 거거든요. 그래서 각 부위별 신체 감정서, 그리고 각 과별 신체 감정서를 한번 같이 보실 거고요. 그리고 그 감정 내용, 우리가 의사한테 뭐를 감정하는지 물어보는지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신체 감정서에 저희가 병원 신체 감정 의사한테 질문하는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가 현재 지금 부상 진단명이 뭐냐, 그걸 먼저 물어보고요. 두 번째가 이게 사고와 관련이 있냐 없냐. 자, 기왕증, 사고 기여도에 대한 질문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보면은 현재 증상이 어떻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 증상에 대해서 그 내용이나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냐, 그걸 먼저 물어보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기왕증이 있었냐 없었냐, 그걸 물어보고요. 만약에 기왕증이 있었다면 비율을 퍼센트로 표시해달라. 왜냐? 예를 들어서 장애가 20%다. 근데 기왕증이 50%다. 라고 하면은 저희는 계산을 할 때 10%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퍼센트로 이렇게 표시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현재 시점에서 치료가 종결됐냐 안 됐냐. 왜냐? 장애를 평가받기 위해서는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서 장애를 평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은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애는 이만큼 나왔는데 앞으로 치료비는 얼마 더 나올 거냐,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치료가 종결됐냐 안 됐냐를. 자,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나오죠. 여섯 번째가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무슨 치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얼마나 치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치료비는 얼마가 예상되냐. 자, 우리가 교통사고는 의료보험 처리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또는 일반 수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는 전부 다 손해배상을 받고 나서 나중에 일반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으로 계산해달라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 감정서에는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이렇게 앞으로 치료가 얼마나 필요하나, 치료비가 얼마나 드냐, 이 부분도 물어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감정서를 보시면은 더 이해가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뭐냐? 현재 시점에서 후유증, 신체 장애가 예상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장애가 예상되면은 장애가 얼만큼 남냐. 그리고 어떠한 기능 장애나 운동 장애가 발생하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장애의 노동력 상실률을 퍼센트로 표시하고 그 기간을 영구다 아니면은 한시 장애로 표시해 달라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신체 감정서, 이 질문에 대해서 신체 감정을 하면 답변이 올 거 아닙니까? 신체 감정이라고 해서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외래 한번 간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 외래 가면요, 의사 만나고 그리고 필요하면 검사하고, 근데 이미
우리가 6개월이든 1년이든 치료를 하고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치료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치료 기록들 전체가 다 신체감정병원으로 다 넘어가요. 전부 다 열람이 되거든요. 신체감정 의사가.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제 가기 전에 이미 의료적인 검토는 자료를 통해서 다 한번 해봅니다. 의사들이. 그리고 왔을 때는 현재 상태 만약에 안 움직이면은 각도 측정하고 뭐 불편한 점 물어보고 그래서 신체 감정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학병원 가서 외래 보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신체 감정을 받고 나면은 한 달이나 2달 이내에 보통 법원으로 신체 감정서가 회신이 됩니다. 의사가 작성을 하는 거죠. 그 신체 감정서 회신된 내용을 보면요. 자, 우선 이거는 정신과에 대한 감정입니다. 머리를 다쳤기 때문에 인지적으로 이상이 생겼거든요. 인지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신과에 대한 감정 이걸 보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81년생이죠. 81년생이고 쭉 보면은 어떤 식으로 지금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현재 뭐 구음 장애로 인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독립적인 생활기능 유지의 어려움, 그리고 인지 기능의 저하, 그리고 치료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폭력적인 모습, 그리고 사고 기억의 재경험 이런 식으로 정신장애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의사는 어떻게 판단했냐? 여기 보시면은 뭐 과거력이나 개인력, 가족력 등을 쭉 이렇게 이제 기술을 했고요. 그리고 정신 상태 검사 및 병동 생활 관찰 부분. 그러니까 정신과는 보통 한 2주 정도, 1주에서 2주 정도 입원을 해서 의사가 관찰합니다. 그래서 그때 관찰됐던 내용들 이걸 이제 쭉 기술을 했고요. 그리고 임상 심리 검사도 이제 신체 감정을 할 때 이제 심리 검사를 했죠. 그래서 경도의 지적 장애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왔고 정신의학적 판단은 뇌기능,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 질환에 의한 정신장애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쭉 보시면은 IQ는 57 정도로 지금 산정이 된다. 그리고 MQ 지수 기억력은 51 정도 장애 수준으로 이제 평가가 됐고요. 신체 감정서가 이 짧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쭉 봤을 때 앞으로 한 4년 정도 이제 정신과를 쭉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비는 1,000만 원 정도, 1,100만 원 정도네요. 1,100만 원 정도 산정이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비가 1,100만 원이 나오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신체 장애가 예상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했을 때 신체 장애는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는다. 이제 장애가 어떤 장애냐? 인지기능 장애, 충동조정 장애, 불안 장애가 남고 장애율은 어디에 해당하냐라고 했을 때요. 노동능력 상실률 100%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정신 기능의 장애 때문에 일을 못 한다라는 거죠. 아예 100% 장애가 발생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그럼 정신 기능 이상으로 해서 감정, 그러니까는 개호인, 간병인이 얼만큼 필요하냐라고 하고 했을 때 이제 수시적으로 개호가 필요하고 그리고 평생 동안 살아있을 동안 성인 남녀 1인의 간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하루에 한 명이면 8시간으로 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달로 쳤을 때 간병인이 한 대략 420만 원 정도 산정이 됩니다. 현재 지금 2020년 하반기 임금 기준으로서요. 그리고 여명은 정상인의 81% 정도 살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80세가 정상 여명이라 치면요. 지금 그러니까 30대에서 앞으로 50년 더 살 수 있는 거를 81%이기 때문에 40년 정도 살 거다. 왜냐? 머리를 다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이 영양 상태라든지 아니면 운동 상태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여명이 단축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여명 기준은 우리가 통계청에서 매년 여명 발표를 하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작성됐다라고 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신체 감정서에 100% 연구 장애 그리고 앞으로 평생 동안 하루에 8시간씩 한 명의 개호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평생 동안 420만 원, 월 42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감정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다른 분 거를 한 번 더 보면요. 다른 과. 보통은 한 과당 감정비가 이렇게 한 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40만 원 정도 나오면은 법원에서 이제 이 계좌로 납부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성명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계좌로 그냥 본인이 납부하시면 돼요. 신체 감정이라고 해서 엄청 비싸고 한 게 아닙니다. 과당 보통 4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척추죠. 척추 요추 1번 골절 그리고 요추 후궁절제술 했고요. 그리고 흉추 11번부터 요추 3번까지 수술을 시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척추만 다친 게 아니라 보니까 요추 1번 방출성 골절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방출성 골절로 인해서 양측 하지에 근력 검사를 했을 때 양측 하지 근력 자체도 다 떨어진 경우입니다. 그리고 수정 받을 지수 55가 나온 거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우리가 치료비가 얼마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연간 치료비를 이렇게 쭉 산정해 주죠. 산정해 주는데 봤을 때요, 물리치 치료도 있고 뭐 투약도 있고요. 합계가 1년에 870만 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1년에 870만 원 나온다는 거고, 그리고 검사 비용이 별개로 400만 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1년에. 그래서 약 1년에 1,200만 원 정도 앞으로 치료비가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노동 능력 상실, 아까 척추 골절이 되면서 다리 근력 자체도 약화됐죠. 그러니까 다리에 마비 소견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2%의 노동 능력 상실률, 그러니까 72%의 장애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개호인은 얼마나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개호인은 수상일로부터 10년까지는 하루에 4시간씩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상일부터 10년 이후부터 여명기간 평생 동안 하루에 3시간씩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 제가 개호비는 8시간 기준에요. 8시간 기준에 42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4시간이면 현재 2020년 기준으로 21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그러니까 다치고 나서 10년까지는 매달 간병비가 210만 원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210만 원보다 조금 줄어들겠죠. 대략 한 18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180만 원 정도가 평생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간병인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뭐 물리치료도 있지만 보조기 그리고 이런 것들을 휠체어 등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도 얼마가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통 우리가 휠체어는 390만 원 정도, 근데 이건 6년밖에 못 쓴다. 그래서 평생 6년 동안 한 번씩 교체하는 비용을 산정해야 되고, 휠체어 방석도 뭐 26만 5천짜리 3년만 쓸 수 있다. 그래서 매트리스도 이런 금액들이 쭉 이렇게 감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서를 받으면 이 금액을 전부 다 계산을 해요. 전부 다 계산을 하고 장애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향후 치료비 그리고 향후 보조기 비용 이것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해서 금액을 산정한다는 얘기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아까는 정신과를 받고 지금은 신경외과입니다. 자, 다른 과를 한 개만 더 보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이 성형외과에 대한 감정도 보면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총 안면부에 4.5cm가 있고요. 그리고 기타 몸에 안면부 말고 몸에 총 67cm의 흉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성형외과 감정은요, 이 센치를 길이를 다 잽니다. 왜냐? 나중에 레이저 수술을 하든 성형 수술을 하든 이 센치당 얼마로 가격이 책정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길이를 재고요. 그럼 과연 이 정도 길이일 때 그러니까 이 상처 부위라는 거는 다칠 때 직접 당한 상처도 있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찢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상처 부위도 포함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체의 상처 부위를 전부 다 포함을 했을 때 쭉 계산이 돼요. 수술료는 얼마 나오고 검사료, 입원료, 마취료 뭐 쭉 나오거든요. 이렇게 전부 다 금액이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총 얼마가 나왔냐라고 하면은 1,500만 원 정도, 성형비가 1,500만 원 정도 발생한다. 자, 그러면은 성형비만 발생하냐, 이 상처로 인해서 장애는 발생 안 하냐, 그것도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장애도 영구장애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추상장애고 이거는 국배법 12급 해당하고 약 15%의 노동력 상실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장애도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은 상처에 대한 성형비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장애 부분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성형비 플러스 장애 부분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심하게 나고 상처가 많을 때, 몸에 상처가 많을 때 이렇게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성형비는 물론 받아야 되겠죠.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뭐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방송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보여드리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몸에 여러 부위에 골절이 된 겁니다. 자, 보면은 어디가 골절이 됐다라는 거는 진단명이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장애 부분을 보면요. 장애 부분을 보면 뭐 앞으로 뭐 400만 원이 치료비가 더 필요할 거고, 그리고 장애는 현재 상태에서 우측 슬관절 강직, 그러니까 무릎 강직에 대해서는 10%, 그리고 이제 좌측, 그러니까 단축이 됐습니다. 이게 분쇄골절이 되면은 단축이 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퇴골 쪽에 단축 장애 거기에도 13%, 그리고 슬관절, 이제 그러니까 아까는 우측 슬관절이 10%였고요. 그리고 지금은 좌측 슬관절, 좌측 무리 부분에 이제 후만 변형이 있다라고 해서 18%. 그래서 이를 합산하면은 35.8%의 영구 노동 능력 상실이 있다. 그러니까 35%의 영구 장애가 받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골절 같은 경우에 꼭 체크를 하라고 했죠. 영구 장애가 발생할 거냐, 아니면은 내 부상이 한시 장애인 거냐, 그거를 꼭 체크를 하고 받아야 되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 무릎 부위가 다 안 구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10%의 장애를 받았고, 영구 장애. 그리고 대퇴골, 뼈가 붙긴 붙었는데 대퇴골 쪽에 길이를 보니까 길이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리가 다친 다리보다 안 다친 다리가 조금 더 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상으로 인해서 다리가 조금 짧아진 겁니다. 뼈가 소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13% 장애 받았고요. 그리고 왼쪽 무릎 부분도 이제 골절이 됐는데 거기에서도 약간 변형이 있었다. 골절로 인해서. 그래서 10도 정도의 변형이 있었기 때문에 18%의 장애다. 그래서 13 플러스 10 플러스 18을 우리가 합산식에 의하면 35.8%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해서 영구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입니다. 자, 오늘은 이 신체 감정서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